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최근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 더위 때문에 잠을 설치신 분 많을 겁니다. 서울에선 이틀째 열대야가 기록됐는데 오늘은 무더위 속 소나기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나 기자, 출근길 날씨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 청계천 주변은 아침인데도 기온이 2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간간히 내리던 비는 지금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어서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에선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까지 상황이 지속되면 이틀째 열대야로 기록이 됩니다. 6월 열대야가 2022년 처음 발생한 이후 4년째 이어진 겁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0도, 전국은 27도에서 35도로 어제와 비슷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소나기도 예보돼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엔 아침까지 5mm 안팎의 가벼운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에 이르는 무더위가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기상청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른바 러브버그로 불리는 새까만 벌레떼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시 계양산은 아예 산에 뒤덮일 정도라 잠시 서 있기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왜 유독 계양산에 몰리고 있는 건지 신정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 러브버그들이 잔뜩 날아다닙니다. 몸에 계속 달라붙어 걸음을 떼기도 어렵습니다. 팔에 붙고 얼굴에 붙고 지들이 붙고 싶은데 다 붙으니까. 등산로에 설치된 펜스나 정자뿐 아니라 나무와 식물도 온통 벌레로 뒤덮였습니다. 새까맣게 이렇게 앉아 있어서 상당히 미관상은 좋지 않았죠. 제가 계양산 정상에서 러브버그가 좋아하는 밝은 옷을 입고 5분 정도 서 있어 봤는데요. 쉴 새 없이 달라붙어 잠깐 서 있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인천 계양구청에는 러브버그 관련 민원이 지난 한 주에만 44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구청 관계자들이 매일같이 물을 뿌리고 바람으로 날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입으로 들어갈 정도로 숨을 하면 들어갈 정도로 감당이 안 되니까. 지난 주말엔 산 정상을 뒤덮은 러브버그를 등산객이 찍은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러브버그는 겨울에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 대도시 주변 야산에 알을 낳습니다. 민가가 접해 있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유충이 죽지 않고 서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나. 다만 유독 계양산이 심각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서울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 곳곳 6월 역대 최고 기온 경신한 곳들이 많거든요. 일단 폭염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보통 이제 기상청에서 오늘이 폭염이다라고 네. 카운트를 하는 그 기준은 일 최고 기온이 33도로 웃도는 날을 카운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 과거의 30년 평균으로 했을 때 이 더위의 상위 10%에 해당되는 이제 기온값의 기준으로 돼서 30도 이상을 폭염으로 이제 기준을 지은 건데요. 사실 6월 달에 한 3차례 정도가 33도가 넘는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폭염특보가 발효가 됐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는 관측되는 온도가 33도가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체감더위. 이 체감더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거든요. 그러니까 습도와 함께 정말
정말 이제 찌는 듯한 폭염이 시작이 됐다라는 예고인 거고요. 그리고 이 폭염특보는 33도 이상인 날이 네. 이틀 이상 지속. 그러니까 지속성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단발적으로 기온이 잠시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폭염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건데 서울은 어제 정오르기에서 내려지기는 했지만 사실 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남부 지역이 순차적으로 확대 강화가 되면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주말에 경보로 확대가 됐습니다. 경보는 체감하는 더위가 예.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이고 이제 당분간 체계적인 비 예보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폭염이 시작이 됐다. 이제 열대야도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대야 이야기 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서울에 어젯밤 첫 열대야가 관측이 됐습니다. 2022년 6월 열대야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에 4년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해가 열대야가 최장 기간 기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열대야 그만큼 길어질까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기상을 예상을 하는 예. 올여름의 더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더위의 강도가 강할 만한 요소들은 좀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 자체를 역대급이었던 지난해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년 겪었던 여름철과 비교를 했을 때는 올해도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지난해의 기록을 깨지는 못하겠지만 예. 만만치 않은 여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비단 지난밤도 예. 열대야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가 지나가는 밤에 서울의 밤 최저 기온이라고 하면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날이 열대야라고 하는데 일요일 밤에는 한 25.6도였습니다. 근데 지난 밤에는 서울이 26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거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를 보였고요. 지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덥고 습한 열기가 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지 않은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데 밤 동안의 강릉은 무려 29.7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서 밤 동안에도 거의 30도 가까운 27도 요? 기온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7월과 8월 달에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20년이나 2003년만 해도 8월 달에 열대야가 처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2022년 이후부터 4년 연속으로 이렇게 이제 6월 달에 열대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뉴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체계의 기준들이 생겨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6월에 열대야가 그렇게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나기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위 속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좀 더위가 좀 식혀졌으면 하는데 습도가 높아질 예정이라고 해요. 장마가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사실 뭐 장마가 끝났다라고 예단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기상청에서 2009년부터 장마의 시종 예보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사실 결국에는 이번 해의 장마는 언제가 시작이었고 언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예보가 아니라 사후 분석에 해당되는 이제 영역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장마가 끝났다라고 본다라기보다는 장마가 끝난 거와 같은 더위가 당분간 최소 열흘 동안은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 이 정체전선이 이제 북한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예. 오늘 오전에 수도권 지역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빗줄기가 내리면서 좀 불편한 출근길을 맞이하고 계실 수가 있는데 이 비 같은 경우에는 정체전선 상에서 좀 뿌리 뻗은 예. 비이기 때문에 비교적 체계적인 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거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 예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라고 해서 모든 비가 더위를 식혀주는 게 아니라 어떤 비는 이 더위를 부추길 수도 있는 비입니다. 오늘 비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 불안정, 그러니까 쌓인 열기가 네. 뭔가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서 내려주는 비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지속 시간도 짧고 양도 적고 그리고 뭔가 찬 공기와 결합해서 내리는 비가 아니기 때문에 더위를 식혀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기온을 떨어뜨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습도를 높게 이제 오르게 만들기 때문에 체감하는 더위는 더 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등 다른 나라도 연일 40도가 넘는 때이른 폭염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건가요? 뭐 그렇죠. 스페인과 뭐 예.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같은 남유럽 경우에도 국가. 40도 안팎까지 올라가고 있고 미국도 뭐 40도 그리고 그러니까요. 먼 곳까지 가지도 않고 이미 평년보다 20일 일찍 장마 종료를 선언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여름이 더운 이유는 바다에서 확장하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역으로 인해서 7월과 8월이면 충분히 더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해 기록적인 그런 폭염을 가져다 줬던 우리나라의 특징과 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뭐 열돔이라는 표현도 쓰기
이해하기는 하지만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압력 밥솥 같은 이 솥뚜껑이 마치 이제 우리나라 상공을 덮고 있는 듯한 그 더위가 나타나는 건데요. 보통은 한 지상으로부터 5km 상공 부근에서 덥고 습한 공기는 늘 확장하기 마련이었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고지대, 한 12km 상공에서 더운 공기가 내려찍게 될 경우에는 이 더운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 공기가 위에서 내려 찍었을 경우에는 압축되고 기온이 올라가는 상승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더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매년 극단적인 폭염이 나타날 때 나타나고 있는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도 올여름에 이렇게 더운 기운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가능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러브버그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이제 수도권 지역에 러브버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건가요? 일단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식하는 서식지가 아열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열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도 높고 습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추측하기로는 2010년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돼서 우리나라 2022년부터 이제 대형 그런 출몰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2015년부터 발견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고온다습한 환경의 영역이 이제 우리나라를 더 지배하게 될 경우에는 뭐 러브버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생태 환경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문제는 이런 수도권 지역에 좀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람은 열과 고온과 다습한 환경을 못 견디지만 이런 이제 러브버그와 같은 동물들은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공열, 인공 조명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러브버그가 훨씬 더 활동하기 좋은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만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빨리 시작된 더위와 함께 이제 바다로부터 유입되는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해서 그런 서식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걸 이유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러브버그가 이제 익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강력한 그런 살충 효과도 지자체에서는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민들은 사실 불편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언제쯤 러브버그가 좀 줄어들게 될까요? 물론 이제 많은 생태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이런 곤충을 다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1, 2주 안에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조건 자체는 이 러브버그에게 취약한 물이 많이 내리는 장맛비가 시원하게 내릴 경우를 대비했을 때 1, 2주인데 지금 향후 다음 주 후반까지 비 예보가 뚜렷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학자들이 말하는 1, 2주 안에 시원한 비로 인해서 러브버그가 사라질 수 있을까라는 것은 기상학적인 부분을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좀 염려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좀 이어질 때는 피하는 방법은 좀 러브버그가 많은 곳은 좀 피하고 밝은 옷을 싫어한다고 하니까 어두운 옷을 입거나 물을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주변에 뭐 방충망이 붙어 있으면 뭐 분무기를 활용을 해서 좀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원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구성합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총을 열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대여 공세에도 나섭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까지 송원석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임을 결정한 국민의힘. 실패했던 여당으로서의 역사를 청산을 하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환골탈퇴하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은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새 비대위원회는 4선 박덕흠, 재선 조은희, 초선 김대식 의원 등이 내정됐습니다. 당내 개혁과 대여 투쟁이라는 중책을 맡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민청문회를 개최해 김 후보자 사퇴 여론전을 벌였고 나경원 의원은 국회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좀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당은 인사 자료 다 갖다 줬는데 그걸 보지 않고 들어오질 않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방해 세력이라며 김 후보자 인준안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 예결위도 오늘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 질의를 이틀째 진행하는데 민주당은 추경안을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내란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소환 날짜를 놓고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이 오늘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5일 이후에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출석할 분위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현주 기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나오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출석 통보를 한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일에 내란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면서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2차 소환 날짜를 5일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또 출석 일정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며 적법 절차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한 차례 기일 변경을 받아들인 특검팀은 의견서의 소환일을 또 변경할 만큼의 다른 사유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늘 오전 9시 출석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오지 않으면 4일 또는 5일로 재통보하고 그때도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기관에 데려오는 수단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체포 후 구속하려 할 때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불출석하면 공식 소환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보도국에서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명자의 배우자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지명자가 태양광 산업지원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해당 사업 부지를 전수조사해봤더니 정 지명자의 배우자는 태양광 발전소 땅을 잘게 쪼개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공동 매입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노린 편법 쪼개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산등성이에 태양광 패널이 빽빽합니다. 정동영 지명자 배우자 민모 씨는 지난 2023년 1월 충북 음성의 태양광 발전소 부지 일부를 다른 2명과 함께 샀습니다. 한 해 전에도 전북 정읍과 충남 부여 등에서 비슷한 땅을 최대 29명과 공동 매입했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사들인 필지가 총 20곳입니다. 15명이 소유주예요. 같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 이 사람들이 전부 분할해서 산 거예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는 20년 동안 고정 가격으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노린 편법 쪼개기가 성행했던 시기였습니다. 분양업자들은 1000제곱미터 면적이면 월 230만 원의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혜택이 없는 경우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매입 가격이 달라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전력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다 100kW 이하로 갖고 계신 거죠, 지금? 그렇다 봐야죠. 이 혜택을 받으려면 농축산 어민이어야 하는데 협동조합에 가입해 꼼수로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민 씨가 농축산 어민 등으로 등록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로서의 혜택을 얻었는지 등을 문의했지만 정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에서 국민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주부들 손에서 요리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국회에 와 있어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추한테 상당히 미안하고 배추 농사에 투자하는 분을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만나보거나 들은 사례가 있습니까? 투자를 해갖고 돈을 다달이 얼마를 받고 하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배추 농사에 2억을 투자해서 매달 450만 원씩 연애 5,400만 원, 수익률
27%. 네. 이게 얼마나 쉬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지 또 이게 이런 고수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저 농민께서 얘기한 건 조금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다달이 돈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달이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는 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배추 농사를 지면 돈을 벌 때는 또 많이 벌 수도 있고 예. 그렇지만 항상 많이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예.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자신의 어떤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박탈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잘 되면 뭐 월 450만 원의 수익 정도는 얻을 수는 있는 것으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가능은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예. 그게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테이크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를 거의 떠안지 않고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은 셈이 돼버렸기 때문에 국민 정서적으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450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한다고 한다면 가능 그런 경우에 2억 그 원금 이제 다시 돌려받는 것도 가능한 경우인 겁니까? 가능한 건데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운이 좀 좋아야 예. 가능한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예. 운이 안 좋을 경우는 손해도 볼 수 있다는 예. 점에서 일반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에선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김 후보자를 향해서 제2의 조국이라고 하면 조국 전 대표가 억울해할 지경이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보다 더한 경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청문 보고서 예. 아니까 청문회 요구안을 냈는데 예. 거기에 본인이 기록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기록한 내용을 하나 둘씩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그 이른바 의혹이 많다. 더군다나 뭔가 자료를 내놨는데 그 자료가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그 증폭시키고 있다. 뭐 예. 이제 김경률 회계사는 그런 주장이고요. 본인이 회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그 들어가고 나온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썼다.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말밖에 없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증거를 내놓지도 않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회계사의 입장에서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훨씬 더 의혹이 많고 그다음에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예. 점에서 제2의 조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을 찾았습니다. 뼈 있는 말이 오고 갔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단식하시는 건 아니지? 단식은 해요. 단식하지 마.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응? 단식하면 아니, 내가 내려올 내려가서 거야? 좀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당 인사 아니 나 자료 다 갖다 줬는데 그걸 보지 않고 들어오질 않대. 특히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경원 의원, 김민전 의원, 김미애 의원 다 같이 조금 어색, 조금 당혹하는 기색도 좀 엿보이는데 그래도 말들이 좀 오갔지만 그 속에 굉장히 뾰족한 말들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조인적 관점에 보면은 주장만 있지 입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편에 판결문으로 쓴다고 하면은 그 김민석 후보는 뭐라고 주장하나 이를 어떻게 보면 입증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원고 청구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결국 그런 취지에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좀 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증거는 다 냈는데 그에 대해서 왜 보지를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은 실제 100건이 채되지 않는 증거들을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 낸 것이라고는 본인의 어떤 그 형사 사건에 대한 사건 번호와 판결문, 사실상 공개된 정보나 마찬가지만 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김민석 후보의 태도를 좀 문제 삼는 것은
인사청문회 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증거를 제출하겠다. 그리고 그때 해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낸 증거란 것을 저 또한 언론 통해서 본 적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본인이 냈다고 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낼 수 없다는 것만 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두고 국민들한테 성실하게 입증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나 의원의 농성을 놓고 캠핑 농성, 웰빙 농성이다 이런 비판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저길 찾아가서 이렇게 악수하고 약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거예요. 이런 비판이 나오기 전에 갔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뭐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또 판단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 김민석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시켜 달라든지 아니면 법사위원장직을 반환해 달라 뭐 이런 등의 요구를 하면서 농성을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인 수수를 꾀하는 웰빙 농성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2023년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단식까지도 거론하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문스러운 지점이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이틀간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정말 충실히 임했느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아시다시피 두 번째 날의 청문회는 국민의 의원들이 오후 늦게는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엔 파행됐고 자정이 돼서 자정이 되니까 종료가 되고 자동으로 산회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절차상 보장되어 있던 청문회를 파행시킨 책임도 국민의힘에게 있는데도 사실 저렇게 농성을 하는 것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해 주실지는 좀 의문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다 냈다고 하는 그 부분 어떤 자료를 언제 냈다는 건지는 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파행 직전에 뭐 자료를 내내만 했던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후보자가 그 나경원 의원과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자료를 다 제출했다. 왜 들어와서 보질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뭐 특정 의원의 사과가 있었다면 또 자료가 더 나갈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된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미루어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총리 인준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법무장관에 이 대통령의 38년직이 정성호 의원이 지명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 검찰개혁에 있어선 민주당 내 강경파와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당내 강경 지지층 분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최대한 강경 지지층에도 납득을 시켜가면서 설명을 해가면서 해야겠죠. 그렇지만 정치의 본령은요. 갈등을 줄이고 갈등을 조정해서 해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등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후에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남겨졌을 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정성호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많이 해온 의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갈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협치와 절제를 위한 그 권력 절제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병목 편집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거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용어는 똑같지만 전 내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수사와 기소 분리 정도로 그치는 것이냐 아니면 검찰청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고 현재의 검찰청은 아예 해산하고 기소청이라는 걸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바꿀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야당도 납득할이라고 얘기했지만 여야 간에 우선 검찰개혁의 정의부터 지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과연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검찰개혁에 끝내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합의할 수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후보자가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라는 입장과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그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그 양쪽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겉도는 상태에서 결국 민주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향 그쪽으로 그 일방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건요. 예. 그냥 개혁의 어떤 절실함 그리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한 것이라고 보는 게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게 명시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이름을 안 쓰기는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혁에 대해서 검찰도 스스로도 절실하게 느껴라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 그다음에 필요성, 그다음에 절실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차원이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엔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습니다.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정 후보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주식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중대본 브리핑을 하면서 마스크 잘 쓰셔라, 손 소독 잘 하셔야 된다, 또 진단 키트 써서 자가 진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 굉장히 여러 번 하셨는데 그 관련 물품들을 생산하는 업체 또 그 관련 업체들의 주식으로 배우자가 좀 이득을 봤다 이런 논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은경 전 청장이 얘기하기로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런 정도의 얘기였습니다.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정말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소명을 듣고 싶다. 한마디로 제2의 김민석 후보를 보고 싶지는 않다는 것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 문제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방지법 내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가 문제를 되고 있는데요. 예. 아마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초의 이런 부분이 불거졌을 때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은경 후보가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서 아예 빠졌다라는 그 보도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했는데 지금 그 정의경 후보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는 의문인 것 같은데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은 본인은 이제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 그 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질병관리 본부장에서 청장까지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열심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된 주식, 첫 번째는 손소독제인 에탄올과 관련된 주식에 한 3천여 주를 가지고 있다가 세월이 갈수록 한마디로 코로나가 창궐할수록 그 주식 수가 쭉쭉쭉쭉 늘어갔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예. 나아가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마스크 필터 제조 회사의 주식 또한 한 2만여 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공직자윤리법상의 그 재산 그 신고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는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팔았는지조차도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 좀 제외가 됐었다. 이 후보자 물망에서 좀 제외가 됐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 지명이 됐어요. 강행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지명 전부터도 언론을 통해서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대통령실에서는 검토를 특히 인사 검증을 좀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후보자 당신이 직접 소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도된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은 또 청문회에서 바로잡고 본인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드리고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명을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조사 일정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차 소환 날짜를 두고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저희가 궁금한 게 이 소환 날짜라는 게 조율의 대상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 검사와 사법경찰의 협조 및 그 일반 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 수사지 않습니까? 예. 임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측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그 날짜를 조율할 수가 있고, 나아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7월 3일 같은 이후에 지금 나와 달라고 하는데, 7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법적 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하루 종일 증인신문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변호인이 그 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이고, 하루 종일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좀 현실적으로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정도로 나와라. 이 정도면은 사실은 협의할 수 있을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지, 두 주, 세 주도 아닌 것 같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특검이 압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특검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하루 이틀 정도가 과연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렇게 나갈 거라고 압박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의문의 여지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특검에서 나오라고 한 날짜가 오늘 오전 9시입니다. 오늘 나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4일에서 5일쯤에 또 나오라고 출석을 요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 날짜에도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요, 4일이나 5일 중에 하루를 다시 지정해서 소환 요구를 한다, 요청을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3일 이후로 날짜를 잡아달라라는 요청을 사실상 수용을 해주면서 최후 통첩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4일이나 5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강제적인 신병 절차에 돌입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요,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맡은 데 대해서도 수사의 주체가 모호하다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창환 총경이 하는 조사는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 지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특별검사잖아요. 특별검사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좀 미흡할 때 생기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특별검사가 맡았으면 저는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내란 부분에 관한 수사를 일부 맡았던 그 경찰 출신을 이제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맡긴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는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신경전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 출신입니다. 자, 검사 출신이 경찰한테 조사를 받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여러 가지의 어떤 자존감 같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걸 자극하기 위한 방편 아닌가 싶어서, 특별검사가 출범을 했으면 당연히 특별검사의 본질적인 출범 이유에 맞게 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적법 절차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적법 절차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그냥 하나의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주장이 담긴 행위입니다. 그럼 이 최종적인 결론은 누가 내느냐? 법원이 내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 저는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을 윤 전 대통령 측은 생각해야 돼요.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법 기교, 법 기술을 통해서 이 혐의에 대한 본질 내용을 흐리고 흙탕물을 일으켜서 잘 어떻게 선명한 어떤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앞으로 법원에 가서 본인의 말의 어떤 진실성이나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입주를 앞둔 분양 아파트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세입자도 현금 부자만 받아야 할 판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노도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서울 잠원동의 한 신축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분양 계약자들은 걱정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갭 투자를 막겠다며 전세 보증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는 입주 예정 단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금 싸게 내놔서 계약을 시키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누구 가족이나 누구한테 차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분양계약자들이 잔금일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연 8%가 넘는 연체이자율을 내야 합니다. 입주를 앞둔 서울의 다른 분양단지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전세를 맞춰서 그 돈으로 잔금 치르고 하시겠다는 분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주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지금 뭐 구하지도 못하고 완전 보류 상태인 거죠. 금융위 관계자는 분양계약자의 선택폭이 줄어든 것은 맞다며 현금을 들고 오는 세입자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충분한 자금 없이 당첨되고 보자는 묻지마 청약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의 기습적인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소득이나 집값 상관없이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례없는 대출 규제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이것은 사실은 최근에 가계부채 급등세, 그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그동안의 원칙으로 줄기차게 내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원칙인데요. 이 원칙을 바탕으로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을 받으라는 DSR 규제를 해왔는데요. 이 원칙을 저버린 규제다라고 해서 이것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 측에서는 이게 6억 원을 갖다가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을 때 월 평균 원리금 300만 원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6억으로 규제하는 것이 뭐 적절하다. 이래서 6억을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고소득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 주택을 많은 대출을 받아서 매수하는 것을 막아서 집값 상승세를 막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4억 원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6억 원으로 대출을 규제하면 내가 8억 원을 갖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8억 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현금 부자에게만 좀 유리해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벌이 고소득자 같은 경우도 6억이라는 대출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요. 아무리 상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추가적으로 현금 동원 능력, 4인간 대출 같은 것을 포함해서요. 현금 동원 능력이 없으면 자신이 사고 싶은 서울의 핵심지에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졌고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규제도 강화했고 그다음에 서민들에 대한 주거사다리라고 하는 정책자금 대출 한도도 일제히 낮췄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현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집을 사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입주를 앞둔 분양 아파트에선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려고 한 분양 계약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전세 계약자를 받아서 그 전세금으로 계약금을 치르려고 한 사람들이 이제 그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대표적인 그룹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서울의 로또 아파트라고 하는 고가 아파트를 갖다가 청약이 당첨이 됐고 그다음에 잔금을 갖다가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그 보증금으로 지불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분양 당첨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를 막아버렸기 때문에요. 전세자금 대출 없이 전세 보증금을 부담할 수 있는 세입자만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또 급락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에는 잔금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양 계약자들은 잔금을 만기까지 내지 못하면 연 8%가 넘는 연체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지금 자금 조달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좀 내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이번 단계에서는요 대책이 안 나왔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불만이 제기되고 그다음에 뭐 미분양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추가적인 후속 대책을 내는 게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이제 주택을 구입할 다음에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전입도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전세난 아니면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오히려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서민 주거 비용을 더 오히려 끌어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책에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할 사람, 실제로 실거주를 할 사람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2주택 이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전세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은 결국 다주택자거든요. 그런데 전세 공급이 급감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서울의 전세 가격이 상승해 왔고 올해도 1월 빼고는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 수요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전세 공급이 급감을 하게 되면 전세 가격은 하반기부터는 더 크게 올라가서 서민의 주거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 74%가 이번 규제 영향권에 든다고 하는데 집값을 잡는데 이번 규제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세요. 저는 단기적으로만 서울의 소위 말하는 규제 영향을 받는 핵심지의 집값이 관망세로 인해서 좀 주춤하는 영향이 있고요. 그 외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집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당장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의 18개구가 지금 이 6억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개구를 제외한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그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분산이 돼서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외곽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이 외곽과 수도권 지역, 그다음에 서울 핵심지 간의 주택 가격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 다시 서울 핵심지로의 수요가 옮겨가게 돼서 결국은 서울의 주택 가격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출 규제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 석병훈 교수님과 자세히 얘기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8일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지지부진한 일본 정부엔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고 이유는 막판 협상을 위해 워싱턴 방문에 나섰습니다. 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최대 50%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은 8일입니다. 백악관은 유예 연장 가능성에 선을 긋고 각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팀과 면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you heard from him directly. He said he did not think that it would be necessary. He is meeting with his trade team this week to do that. 주요 무역 상대국인 일본은 서한으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일본이 쌀 부족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며 일본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현지 시간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지지부진한 무역 협상국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쌀 시장 개방 요구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무역 협상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유예 기한 종료를 앞두고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과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와의 협상이 더디다며 모든 유럽산 제품에 관세 50%를 부과했다가 이를 유예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7월 내 협상 타결은 어렵다고 보고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관세 유예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반포도교 앞에서 분수를 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폭염이 만든 풍경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은 어제까지 이틀 연속으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쿨링포그가 가동된 대구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았고요. 서울 마포대교 밑에는 그늘을 찾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부산 영도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바다와 만나서 해무에 뒤덮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네, 폭염이 만든 풍경들 참 다양한데요. 폭염이 시작되면서 비상이 걸린 곳도 있을 것 같네요. 네, 특히 폭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농가는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제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한 축사에 물을 뿌리고 있는데요. 축사의 온도를 낮춰서 가축들의 폐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병충해 확산에 대비해서 방제 작업을 펼쳤습니다. 네,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는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대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7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도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밤사이 곳곳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전국 곳곳이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푹푹 찌는 듯한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수도권과 강원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남해안을 따라서 안개가 짙어 주의해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많게는 40에서 50mm가량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30도, 청주와 대전은 32도, 대구와 강릉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고요.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